오늘은 대규모 조직에서 프로덕트 팀과 애자일 팀의 개념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우리가 보통 스포츠카를 빠른 속도를 즐기려고 타는 거잖아. 근데 스포츠카가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서는 스포츠카가 속도를 200km, 300km 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비탈 많고 과속 방지턱 있고 이러면은 스포츠카 차체가 낮아서 다 끓길 수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는 스포츠카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대규모 조직에서 프로덕트 팀이나 애자일 팀도 스포츠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얘기는 그 툴이나 프레임워크라는 게 특정 상황에서 맞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맞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조직에서의 어떤 애자일 팀이나 프로덕트 팀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대규모 조직에서는 애자일 팀이나 프로덕트 팀이 어떤 이유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프로덕트 팀의 개념이 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인스파이어드라는 책에서 프로덕트 팀의 장점, 그 필연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었잖아.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싱글 스레드 팀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응집력이 높아지고, 이런 장점들을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큰 규모의 조직 환경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발휘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카를 타야 되는데 온통 주위가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프로덕트 팀이나 애자일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일단 프로덕트 팀은 하나의 비즈니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일 팀일 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닭과 달걀 같은 건데,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이 하나의 프로덕트 팀이 완전히 할 수 있고,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고, 능동적으로 뭔가 할 생각이 들고 동기부여가 되고, 응집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다시 비즈니스의 그 이익이 반영이 되고 다시 프로덕트로 피드백이 오고, 이 구조가 프로덕트 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프로덕트 팀이 점차 수가 늘어날 수 있지, 한 팀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면은 프로덕트 팀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강점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컨텍스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다면 비즈니스 규모가 커져서 여러 프로덕트 팀이 생길 경우 각 팀이 컨텍스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핵심 원인이 뭐냐면, 내가 방금 여러 개의 프로덕트 팀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팀 수가 늘어나는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 원인이야. 팀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팀 간의 그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당연히 팀 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가 분리된다는 점도 문제거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원래 프로덕트 팀이란 게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반드시 추구해야 될 팀의 구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리고,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게 대규모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팀 내부에서 자율성이,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팀 내에서 자율성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회사 전체의 목표를 달성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어떻게 보면 이게 OKR 같은 거랑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대규모 애자일 같은 걸 하려다가 뭐 이래저래 해보다가 안 되고 구조적으로 실패를 하고 하다가 OKR이 나온 이유가, 난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 핵심은 회사 전체의 목표에 맞게 팀들이 뭔가를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본질적으로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게 힘들다는 거야. 애초에 애자일이라는 건 속도 얘기잖아. 근데 그 속도라는 거는 비즈니스에서 뭔가 피드백이 오고 내가 그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건데, 대규모 조직이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하이라키가 있다는 얘기고, 하이라키가 있다는 얘기는 관리자가 생기면서 관료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야. 그럼 관료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비효율성이 생겨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컨텍스트의 전달은 애자일하게 되지 않는데 우리 팀이 애자일하게 일하겠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싱크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내겠다라는 얘기랑도 일치하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대규모 조직에서 이런 사일로가 일어나고 관료가 진행된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기형적으로 애자일 팀이 작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국소적인 팀의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팀의 레거시가 쌓이고 그 레거시들이 전체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해. 전사 목표가 있어서 이런 걸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애절 팀 또는 프로덕트 팀이라 불리는 이 사일로 구조의 이 팀이 팀의 구조 속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야 전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그건 저희 팀 내부에서 논의해 볼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규모 조직에서 애자일 팀이 오히려 전체 목표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접근 방식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OKR이라는 게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 하나의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뭔가 우리가 뭘 할지도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탑다운식으로 이 전체 목표가 이거니까 이 전체 목표에 흐트러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얼라인 된 일을 팀에서 자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세요 라고 되는 게 이제 OKR이잖아. 그래서 나는 OKR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고, 하지만 이 OKR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 않는 조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마치 어린아이의 옷을 끼어 입는 것처럼 조직의 규모나 문화나 상황은 이미 애자일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자일은 좋은 거, 프로덕트 팀은 완벽한 구성,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목표에 맞지 않는 일을 팀에서 돌리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네. 그럼 결국 대규모 조직에서는 OKR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렬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자일 방식이나 프로덕트 팀에 고수하려는 조직 문화의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그런 관료주의가 들어온 조직에서는 사실 애자일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애자일의 원래 특징이 뭐야? 빠른 인터랙션이잖아. 그러니까 고객과 대화를 빠르게 하고 그 피드백을 보고 우리가 빠르게 반영하고 빠른 가치 전달을 하고, 이게 핵심인데, 구조적으로 이런 하이라키가 있는 조직에서는 회사 전체의 어떤 목표, 목적, 의미 이런 게 팀에 빠르게 전파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지연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지연이야. 이게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할 때도 티키타카를 하면서 빠르고 짧은 패스를 탁탁탁탁 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템포를 죽이면서 롱볼 위주로 축구를 하는 것도 전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 이제 전술이라는 거는 우리 팀의 역량이 어떤가, 지금 그라운드 위에 상황이 어떤지, 상대팀의 특성이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해야 되는 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애자일이라는 그 방식을 안 쓰는 게 맞다. 안 쓰는 게 맞는데 팀에서 어디서 들어서 이걸 프로덕트 팀, 애자일 팀, 애자일 문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오히려 매몰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가 일어나면서 팀들이 하는 이 조합들이, 팀들이 한 이 성과들의 총합이 회사가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지. 결국 대규모 조직에서는 애자일 방식보다는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조직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 인스파이어드를 읽은 그 독을 좀 빼내야 되겠지. 그냥 내가 그냥 농담 삼아서 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좋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물론 관료주의 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능동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거는 여전히 가치 있는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거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인 거거든. 내가 이 부분이 무조건 좋아, 저 부분이 무조건 좋아서 따라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왜 이 상황에서 좋은지, 저 상황에선 그게 왜 단점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럼 결국은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지. 우리 조직은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팀에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이 필요한지, 어떤 파트에서 속도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럼 우리가 애질리티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관료화해서 승인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큰 조직 규모에서는 애자일한 방식이 작용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다. 그걸 감안하고 업무를 해야 되겠지. 네. 결국 조직의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메타인지를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고마워.